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인천광역시 김하운 경제특보님께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거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 경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지역의 경제 지표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경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사회자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하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인천 경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기를 거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 경제의 이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는 거시 경제학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역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게 미시적으로 보는 건지 거시적으로 보는 건지 이게 혼동이 될까봐 그래서 아예 거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 경제 이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오늘 설명을 드릴 순서는 우선 주요 개념을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를 크게 나누어서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 뭐 노동 경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나누어 드린 교재로는 이제 그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일자리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이러한 경제 문제를 쭉 보고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얼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향후 과제라고 붙여서 그거를 마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개념에 들어가서는 지역 경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각 지표 그리고 주요 내용이 되는 지역 소득 또 경제 비중 1인당 소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는 크게 보통은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움직이는 실물 경제 부분, 그다음에 이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 경제, 일자리 부문을 설명을 보통 하게 되고요. 이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가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재화가 움직이거나 일자리 경제에서 노동력이 움직이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돈이 흐르게 되는데 그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제 전체가 이제 금융 경제라고 해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세 부분의 경제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거를 이제 가격 경제에서 금리나 환율, 주가, 경기 물가, 뭐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앞에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보통 이제 우리 인천이 크기가 얼마나냐 경제면에서 또 뭐 인천은 부산보다 크냐 작으냐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지역 내 총생산 우리 뭐 GRDP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지역 내 총생산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역 내 총생산은 전체 산출액에서 중간 투입을 뺀 나머지를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산출액은 어떤 기업으로 얘기하게 되면 매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이익을 계산을 하려면 원가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 원가에 해당되는 게 중간 투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중간 투입을 빼고 나면 이익, 그러니까 부가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 총생산은 부가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크기가 얼마나냐 그러니까 인천은 얼마나 벌었느냐 인천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천이 만들어서 판 거에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역 내 총생산 그보다 큰 개념이 산출액. 근데
인천에 만들어서 판 거에다가 인천 사람이 쓰는 거는 인천에서 못 만드는 거는 밖에서 들여와야죠. 밖에서 들여오는 거를 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고 지역 경제에서는 이입. 그다음에 밖에다가 파는 거는 이출, 국가 경제에서 수출 얘기하는데 지역 경제에서는 지역에 총 공급이 되는 거는 지역에서 만들어서 판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온 거, 이입해온 거를 합쳐서 총 공급이라고 하고 총 수요는 만들어서 공급한 거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다른 지역에 판 거, 요걸 이제 이입, 이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어떻게 벌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 넘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될 거는 뭐냐면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얼마나 벌었느냐, 인천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인천 사람이 얼마나 벌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은 서울에 가서 벌어올 수도 있고 또 서울 사람이 인천에 와서 벌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인천 사람이 가서 벌어온 거를 더하고 서울 사람이 와서 벌어 간 거를 빼면 그게 진짜 인천 사람들이 번 건데 그렇게 개념이 이 지역 총소득과 총처분 가능 소득인데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주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설명드린 총수요, 총공급을 산출액에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원가에 해당하는 중간 투입을 빼고 나면 총 부가가치가 돼서 그게 지역 내 총생산이 되고 총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 산출액에서 중간 투입 빼고 총 부가가치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투입 구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총 생산을 산업별로 얼마씩 생산하냐라고 보면 산업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소비를 했느냐,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 구조가 되는데 그중에 소비만 나타내면 소비 구조, 투자는 투자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벌은 쪽에서 보면 배분 구조와 소득 구조로 나타내서 보통 우리가 경제를 설명을 할 때 생산과 지출과 분배는 같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삼면등가의 법칙, 삼면등가의 원칙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역이 우리나라의 지역이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의 지역이 하나밖에 없으면 생산 지출 분배가 같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 갖고 서울 사람이 인천에 와서 벌어가고 인천 사람이 서울 가서 벌어오면 이 분배는 가령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벌어온 게 외지 사람들이 인천에서 벌어간 것보다 더 많으면 생산 지출보다 분배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꼭 같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세상이 하나로만 되어 있지를 않고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표가 요 표입니다. 그래서 산출액은 중간 투입과 지역 내 부가가치로 나눠지고 요 지역 내 총생산, 총지출, 그다음에 총소득 원래 이렇게 세 파트가 삼면등가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구성 내용은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요 표는 어디 교과서에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관련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계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한 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실 때 이 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로 하시라고 좀 비교적 자세하지만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 내 총생산이 산업별로 보면 광업, 제조업 뭐 이렇게 해서 산업별로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지출을 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크게 소비와 투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역외 거래가 되는 거고요. 역외 거래가 보통은 똔똔이 되어야 이퀄이 되어야 마땅하니까 여기는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하고 소비는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로 나눠지는데 정비 소비는 인천으로 치면 인천 정부의 세출
세입 세출이 예산이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소비, 여기에는 이제 가계 소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계 소비 외에는 이제 가계 소비에 준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소비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그냥 가계 소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자, 건설 설비 재산에 대한 지식 재산 생산물에 대한 투자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소비 구조, 여기가 투자 구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득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받았느냐로 치면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그다음에 일반 정부 개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무엇으로 받았느냐로 치면 피용자 버스 그러니까 월급이죠.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버는 거, 영업이익, 재산소득, 뭐 고정자본 소모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자본 소모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를 만들 때 가령 3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가게가 한 3년 정도에 이 본전을 다 뽑아야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3분의 1씩이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그게 고정자본 소모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감가생각이 돼서 없어지는 거. 그 부분은 사실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부가 돈을 벌어서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없어졌으면 그거는 번 게 아니다 해서 고정자본 소모로 해서 이게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배 소득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지출, 분배, 이게 이제 삼면등가의 원칙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지역소득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우선 산출액,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원가까지 다 포함된 매출액을 치면 인천이 전국의 7등. 그다음에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7등, 그다음에 8개 광역시도 중에 3등, 그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부가가치죠. 이걸로 치면 또 7등, 3등. 그다음에 소득으로 치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벌어 들여온 거 더한 거를 치면 5등, 3등. 그다음에 총처분 가능소득은 여기에다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보내온 거. 가령 서울에 사는 아들이 인천으로 보내오면 인천의 소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전에서 들어온 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6등, 3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은 광역시 8개 중에 3등, 17개 시도 중에 한 7등, 5등 정도 수준이니까 중간보다 약간 높은. 그러니까 인천이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느냐. 주요 시도로 봐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5개 시도를 비교를 해보면 85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40년 동안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28%였던 게 지금 22%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기는 12.7%였던 게 지금 25%. 우리나라 전체의 4분의 1. 서울이 여기서 또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5분의 1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산은 7.8%, 한 8% 수준에서 지금 4.8%로 떨어졌고 대구는 5%에서 2.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2.7%에서 22.7, 그러니까 28%에서 22%로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만큼이 빠져나간 거죠. 4.8%니까. 부산은 7.8%에서 4.8%, 한 3%가 빠져나갔으니까 부산에서 대구만큼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가 12.7%에서 25%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은 5%에서 4.7%, 5.7%에서 4.7%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인천이 정말로 이 경기도의 무서운 흡수력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인천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장님은 인천이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인천에 사는 사람은 어떠냐? 인천에 사는 개인들은 어떨까? 인천 시민들은. 인천의 GRDP가 5.6%, 5.7%였던 게 4.7%로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인구는 4.7%에서 5.7%로 우리나라 인구의 4.7%에서 5.7%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비중은 줄었는데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1인당 소득이, 1인당 경제 생산이 줄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자랑스러운데 인천에 사는 시민들은 섭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인당 소득으로 소득 지표를 다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 시도의 인구수로 쭉 나눠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아까 얘기했던 총부가가치는 인천이 전국의 12등, 8개 광역시 중에는 4등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면에서는 한 중간쯤, 전국에서는 중하위가 될지 몰라도 그쯤 돼요. 소득은 다른 데서 벌어온 것까지 합치니까 인천이 광역시의 4등, 전국의 9등. 그 다음에 기업이나 정부가 한 거 빼고 개인, 가게가 한 것만 치니까 아이고 전국의 8등인데 광역시 중에서는 7등이네. 그런데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쓸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출 면에서 민간 소비를 치니까 인천은 광역시 중에 8등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는 꼴찌인 거죠. 인천 시민으로서는 이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상당히 부족감을 느끼면서 시 당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인천의 큰 문제를 우리 아담 스미스가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대다수 구성원이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결코 풍요롭고 행복한 곳일 수 없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인데 인천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8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개인 소득이나 민간 소비가 작으니까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천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는 그런 대로 잘 사는데 우리 인천 사람들이 그렇게 썩 도시도 중에서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게 아마 인천 경제 문제의 대표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우리 일자리 경제를 전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이 더 잘 사는 풍요로운 행복한 인천이 될 수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면에서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던 산출구조, 산업구조, 지출구조, 소득구조, 그다음에 인천 경기의 특성, 그다음에 최근의 인천 경기의 생산의 모습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산출 구조는 산출액에서 중간 소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래서 그걸 빼고 난 총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요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누면 부가가치율이 되는데 부가가치 중에서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피용자 보수랄지 영업이익 요거, 그러니까 사업가나 근로자한테 돌아온 목,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소소득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요소소득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 부가가치율이나 요소 비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인천은 얼마만큼이나 차지하는가를 보기 위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의 총 산출액은 전국의 7등, 시도 중에 3등. 꽤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율로 치니까 11등, 7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을 팔아도 100 중에서 남는 걸로 치면 인천이 시도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 전국에서 쳐도 중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 그러냐? 이 산출 전국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게 부가가치율이 전국의 부가가치율이 요 빨간 거고 인천이 부가가치율이 요 실선인데 과거에는 이 격차가 더 심했어요. 최근에 와서 줄어들었는데도 부가가치율이 인천이 41, 전국이 39로 부가가치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간 투입물이 우선 인천이 많기도 하지만 지역 내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 적어요. 거기다가 수입해서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것과 수입해서 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똑같은 돈을 들여도 인천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100원을 준다면 인천은 39.7원이 지역소득으로 부가가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부산에 주면 44원이 되고 서울에 주면 50원이 돼요. 부가가치가. 그럼 중앙공무원이 가령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커다란 예산을 배정을 했다. 어디다 많이 주겠어요? 부가가치가 많이 나는 데다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천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국에서는 뭐 지방보다는 좀 유리한 점이 있지만 광역시도 중에서 주려고 치면 인천은 7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이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 내 중간 투입물이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생산한 걸 넣어야 부가가치가 밖으로 안 셀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산업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인천은 제조업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조업이 살아야 인천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이 제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 지금 요 빨간 거는 서비스업이고 요 파란 선은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요 서비스업에 전기가스 건설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 서비스업에다 이걸 포함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만 이렇게 따로 이 건설 서비스, 전기가스업 빼고 보면 서비스업이 64% 지금, 제조업이 25.5%예요. 과거에 47%가 제조업이었던 게,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절반 정도가 제조업이었던 게 지금 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서비스업이 옛날에 39%, 그러니까 뭐 한 40% 이런 정도였던 게 지금은 60%가 넘어서 여기까지 합치면 뭐 70%, 75%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크니까 서비스업보다는 작지만 그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제조업 도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서비스업 도시, 서비스업이나 이런 비중을 보면 우리가 2000년, 97년에서 한 2003년 요 사이에 비중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운수업 비중입니다. 운수업 비중이 과거에 5%, 4% 수준에서 지금 13%에서 10%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 있는데 요때 크게 올라간 이유는 인천공항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과거에 12% 이렇게 했던 게 지금 6.5%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인천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 뭐 이렇게 등등 해갖고 그러면서 건설의 비중이 컸던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잘 안 나타나는 전기가스업이 인천에서는 5% 이상, 6% 이런 정도로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천에 발전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경제를 이해하면서 좀 특성은 인천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발전소나 공항이나 항구가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다 인천의 소득으로 분명히 인천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인천의 생산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경기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그쪽 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생산하고 소득이 격차를 보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율이 인천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데 인천의 산업구조를 설명을 할 때 그 산출액이나 부가가치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입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표시하는 게 입지계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의 전기가스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인천은 2.3배예요. 인천에 있는 공항이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에 해당이 되는데 공항이 있어서 운수창고업의 비중은 인천은 다른 지역의 3.3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입지계수가 높은 5개 산업을 고른다면 목재 종이, 비금속 광물, 기계 운송 장비 이건 자동차 산업이 있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발전소가 있는 전기가스업, 공항이 있는 운수창고 이런 거예요. 인천의 가장 중요한 이 산업들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낮은 5개 산업을 고른 건데 거의 바닥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인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가장 부가가치율이 낮아요. 이거는 인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인천의 산업구조를 개선시켜야 될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요소소득 비율로 봐도 그래요. 이쪽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보다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5개 산업 고른 게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예요. 이런 쪽으로 좀 요소소득 비율이 높은 이런 쪽으로 좀 옮겨와야 되지 않냐. 특히 여기 정보통신산업이랄지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이에요. 이런 게 좀 높아져야 인천이 좀 높아지자. 요즘 첨단으로 얘기하는 뭐 디자인,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지식산업 이런 것들이 사업서비스업입니다. 높은 부가가치업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좀 인천의 산업이 집중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요 표는 기업경영 분석이라는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이거는 미시 분석에서 쓰이는 자료라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자료입니다만은 그 생산성, 그러니까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이나 총자산 증가율,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나 총자산 세전이익률, 또 생산성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 부가가치율. 이게 전국하고 인천이 얼만큼 나느냐 그 격차를 연도별로 제가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인천이 더 높은 거고 파란 글씨는 인천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전 산업을 보면 인천이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부가가치율이 낮은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높아요. 그 얘기는 생산성, 성장성, 수익성이 낮은데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얘기죠. 전 산업이 그렇고 제조업이 특히 그래요. 월급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율도 낮고 수익성도 낮고 성장성도 낮은 게 지금 인천 산업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게 요즘에 바이오 산업 해갖고 의약품업 있잖아요. 의료용 물질무의 의약품업. 여기를 보면 성장성 되게 좋아요. 매출액 증가율 전국보다 뭐 엄청 높아요. 수익성 엄청 높아요. 생산성, 부가가치율이 엄청 높은데 재미있는 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요. 많이 버는데 월급을 안 줘요. 전국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요. 자산 증가가 안 해요. 돈을 버는데 안 해. 시설 투자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전국 평균에 비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약품 제조업에 있는 분들한테 미시적으로 분석한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월급도 좀 충분히 주고 시설 투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얘기죠. 이거를 서비스업에서 보면
대체로 성장성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총자산 증가율이 최근에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수익성 대체로 좋아요. 인천이. 생산성, 노동소득 분배율이 좀 나쁜 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월급을 좀 주고 내부 투자를 좀 더 해도 괜찮은 게 인천의 서비스업인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데서 보면 운수창고업이에요. 서비스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운수창고업과 전기인데 여기가 대체로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장성 좋은데 월급 별로 안 주고 시설 투자 안 하고 창고업 마찬가지, 운수업, 공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전기 산업, 항공 이쪽이 인천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 거고요. 여기와 함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표는 그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어느 구가 몇 %를 차지하는지, 가령 인천의 건설업이 6%인데 구별로 보니까 연수구가 그중에 한 2%, 서구가 1.47%. 그러겠죠. 이쪽에 아파트 지금 많이 짓고 있으니까. 항공이 있는 운수업은 중구가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중구에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나머지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부가가치를 보니까 인천 전체가 100이면 중구가 16, 남동구 뭐 18, 연수구 13, 부평구 12%, 계양구 5%, 서구 21%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면 부가가치가 높은데 인구가 그만큼이 있어야 그 구에서 생산해서 그 구에서 벌어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를 보면 8%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구는 14%예요. 부평구 12%를 생산하는데 인구는 18%예요. 계양구는 5% 생산하는데 인구가 11%예요. 그래서 6%, 5% 이렇게 더 적게 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 구조를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쪽에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부평구나 계양구나 미추홀구는 7%를 버는데 8%를 버는데 14%의 인구가 있으면 나머지 인구는 서울, 경기로 가서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추홀구나 부평구, 계양구의 특성이 뭐예요? 서울로 가기 좋은 교통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달이 돼갖고 인천에 살지만 인천 같지 않은, 인천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지역이 자꾸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어저께 인천 갔는데 이래요, 얘기가. 마치 자기는 인천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동네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균형적 발전을 하자면 산업 배치를 인구 배치와 이게 이퀄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산업구조 말씀드렸고 이제 지출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출은 크게 보면 전체 100을 지출을 하면 소비에다가 72, 73 정도 하고 투자에다가 한 33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합쳐서 100이 넘잖아요.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소비하고 투자하는데 자원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들여와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인천은 적자인 나라예요. 모자라는 걸 밖에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중에 전체 중에 절반이 민간 소비 지출이에요. 민간 소비예요. 그렇게 하고 투자가 한 33%, 정부가 한 18%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선 추세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는 항상 전국보다 인천의 민간 소비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벌어서 소비하든 외부에서 들여와서 소비를 하든 많이 하고 또 투자도 근래에 보면 전국보다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투자도 많고 소비도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은 거는 조금 그렇지만 투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국 소비는 근래에 와서 전국보다는 많지만 대체로 전국과 정부 소비는 비슷하다. 다만 순이출 그러니까 밖으로 얼마나 우리가 내보내느냐 나라로 치면 순수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데 인천은 전국보다 훨씬 작고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소비를 좀 자세히 보면 소비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얘기가 역외 소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 통계는 신한카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한카드가 워낙 많이 쓰는 거고 신한카드 비중대로 다른 카드도 대체로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천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쓰는 자료인데 100원어치를 쓰면 50원어치를 밖에 나가서 써요. 카드를. 서울에서 30, 경기에서 13, 14, 나머지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민간 소비가 다 합치면 한 48조? 그러니까 그건 50조 정도 되는데 1%를 줄이면 그러니까 10% 줄이거나 여기에서 나가서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50% 쓰는 것 중에 1%만 줄이면 1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1조면 우리 담당자들 계시지만 우리 예산에서 1조를 뺄라봐야 얼마큼을 빼야 되나. 이거는 우리 민간이 1%만 노력을 해도 그 정도를 인천에 그냥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소비를 할 때 조금 이런 점을 염두에 둬가면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밖에서 많이 쓰는데 밖에서는 인천에 와서 얼마나 쓰느냐. 신한카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 정도 우리가 100원어치를 팔면 25원 정도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쓴 카드예요. 그러니까 카드 쓰는 데서 한 절반 정도 적자가 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인천에다가 별로 안 쓰는데 우리 인천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많이 쓰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잘 쓰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쓰든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사람들이 왜 서울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 구조 자체가 역외 의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통계가 거주지별 통근 통학 인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통계에 통근 통학 중에 통근이 거의 대부분이고 통학은 한 6, 7%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통근을 설명하는 숫자인데 요 2015년하고 20년, 요 20년 숫자가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천에 아침에 일어나서 통근 통학하는 사람이 16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중에 160만 명이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 서울로 16만, 인천에 126만, 경기도로 18만이 출근을 해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100%, 100명 중에 10%가 서울로 가고 78%가 인천, 경기로 11%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22%가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인천에 145만이 일을 하는데 126만은 인천에서 온 사람이고 서울에서 6만, 경기에서 12만 명. 그래서 35만 명이 나갔는데 18만 7천 명이 들어와요. 비율로 치면 75%에서
78%에서 21%가 나가고 12.9%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100명이 일하면 13명은 들어오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인천에 일하러 오는지 아니면 원래 인천 사람인데 이사 갔어. 우리 본부장님들 좀 지위가 높으신 분들 서울로 가신 분들 많잖아요. 애들 크고 뭐 해갖고 교육 환경 좋은 데 찾아가고 또 월급이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인천 사람이기도 해요. 서울서 뭐 일산에 살지만 다 우리 인천에서 낳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나가서 쓰면 역외 소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아르바이트 하러 간 학생이 거기서 밥 먹고 쓰고 밤에 와서 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 소비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로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보듯이 21%, 22%예요. 근데 왜 50%를 쓰지요? 좀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그 소비 구조를 또 인천 사람들의 소비 구조를 통해서 인천을 좀 이해하는 면에서 보면 소비를 선택적 소비와 필수적 소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 소비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안 쓰면 뭐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가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선택적 소비는 좀 즐거움이 좀 줄어드는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인천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작고 필수 소비의 비중이 높아요. 그만큼 인천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동형 소비는 돈을 쓰는데 움직이면서 쓰는 돈이고 정주형 소비는 가만히 앉아서 쓰는 소비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보면 서울 사람들은 100원 수입이 100원 그러니까 100원 소비를 할 때 교통비로 8원을 쓰는데 인천 사람들은 12.5원을 써요. 그러니까 거의 50%를 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더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길래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이게 서울에 50%를 더 쓰게. 그러니까 참 인천 사람들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서울 사람들은 교육비를 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잘 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100을 쓰면 한 8원 정도를 7.6원을 애들 가르치는 데 쓰는 데 비해서 인천 사람들은 똑같은 100원을 쓰는데 4원밖에 못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러저러한 학교에 잘 진학하고 있는 거 보면 대견스럽죠. 하지만 돈을 많이 안 써서 애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면 인천의 장래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서 이거는 인천에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천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비만큼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경쟁 시도 전국 평균에 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 중에 크게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로 나누는데 정부 소비 그러니까 예산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예산의 크기를 뭐 우리 공무원들이야 뭐 예산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시민 1인당 소비가 시민 1인당 예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도별로 쭉 봤어요. 2010년서부터 그렇게 쭉 보고 뭐 생산 비중, 정부 지출 비중 이렇게 쭉 봤는데 인구 비중 이렇게 봤는데 1인당 정부 소비를 100만 원으로 따졌더니 옛날에 300만 원대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400만 원대로 올랐고 특히 지금 민선 7기 와서는 이제 57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비중도 꽤 많은 속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전국 평균에 대해서 우리 인천 1인당 예산의 비중이 얼마일까? 전국 평균이면 100%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90%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시민 한 사람당 10%씩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치면 지금 574만 원이면 1인당 여기에 10%면 57만 원?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천 예산이 10% 이상은 늘어줘야 우리 인천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예산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소비 마치고 이제 지출 중에 투자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인천이 항상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높냐? 건설 투자 이제는 전국하고 비슷해요. 요 근래 와서는. 그동안은 아파트 짓느라고 훨씬 더 많았었어요. 설비 투자, 인천이 제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한데 설비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R&D 투자, 지식재산 투자, 머리에다가 들이는 돈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작아요. 말이 그렇지 21%하고 17%는 뭐 퍼센트 차이로는 4%포인트지만 21%에 대해서 17%는 몇 프로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전국 평균에 20, 3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건설 투자는 전국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건물 투자는 비주거용이 됐든 주거용이 됐든 건물 투자는 전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생산하고 연결이 되는 토목 투자, SOC 투자 이쪽은 전국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짓고 사는 데는 많이 쓰지만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건설 투자 면에서도 인천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설비 투자는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만져가면서 생산에 쓰는 그 설비들을 말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기계류 투자와 운수 장비 투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류는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쓰는 기계류 투자인데 비중이 72%대 56%로 훨씬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천의 설비 투자 비중이 높으냐? 자세히 봤더니 운수 장비 투자예요. 뭐냐? 비행기,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배달하는 거, 운송 이쪽이에요. 실제 근로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기계류 투자가 훨씬 적은 데에 비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들어가는 이 운송 설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운송 설비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계류 투자가 보다 활발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 지표죠.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집, 그다음에 기계, 장비에 대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머리에 대한 투자인데 머리에 대한 투자는 크게 나눠서 연구 개발하는 투자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사오는 그 기타 투자로 나눠져요. 인천은 물건을 만드는데 당장 그 사람한테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많아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질 않은 거예요. 전국에 비해서 낮아요. 이 이유 때문에 인천의 지식재산 세상물 투자가 전국 평균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들이 쓰는 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해 주셔야 일하는 분들이 더 생산성 높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소득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득 중에 역외
다른 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2019년입니다. 우리 경쟁 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보면은 인천이 연간 우리 90조 정도 총 생산에다가 6조 정도를 밖에서 벌어들여와요. 그 사이에 57조를 벌어들이는 대구는 10조를 밖에서 벌어들여요. 부산은 8조, 광주 5조, 대전 4조 정도를 벌어들여요. 그래서 총소득이 이런 식으로 돼요. 100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면 지역 내 총소득이 인천이 107. 그래서 부산하고 뭐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가 없이 받는 소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보험금 받는 거 있잖아요. 부담금 받는 거. 우리 저 4대 보험하고 그거 받는 거. 근로자들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전 소득. 중앙정부가 이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생산 보조금 같은 거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 이런 거 다 합쳐갖고 이런 게 이전 소득인데 인천은 이전 소득이 연간 1조예요. 부산, 대구 여기에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100을 생산을 하면 인천은 총처분 가능 소득이 108인데 비해서 부산, 대구 여기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총처분 가능 소득이 작으니까 더더군다나 1인당 소득으로 하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보면 인천이 1인당 소득이 작은 이유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피용자 보수가 근로자 소득이 평균적으로 조금 작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작아요. 이게 개인 소득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소득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작고요. 이전 소득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처분 가능 소득이 작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추세적으로 보면 인천의 이전 역외소득이 아까 6.7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2018년, 19년에 들어와서 커진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작았어요. 이게 왜 이러냐? 2018년, 19년에 왜 역외소득이 이렇게 컸을까요?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서울, 이제 인천에서 서울, 경기로 출국을 해갖고 받아오는 돈이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 경기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아르바이트 학생 수준, 최저임금 수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서 이렇게 개미처럼 벌어온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전 소득이 지금만 인천이 작은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작아서 역외소득, 이전 소득 분야가 인천의 개인 소득을 낮추게 하는, 수준을 낮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인천의 특정 중에 경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 설명은 거시경제학에서도 잘 설명을 하지 않는 별도의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경기는 결국은 뭘 설명을 하기 위한 거냐면 GDP, 그러니까 GRDP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다라는 건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천의 GRDP가 얼마큼 늘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따로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인천의 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천의 경제 성장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질 경제 성장률을. 그래서 빨간 실선이 인천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파란 점선이 전국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특징이 올라갈 때는 인천이 전국보다 엄청 높게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인천이 전국보다 급격하게 많이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땐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느냐? 이게 인천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하도급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겨울인데
옷을 생산하는 업체가 인천에 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계절에 옷을 생산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마 여름 옷쯤, 뭐 아주 스피디한 데에서는 지금 아마 늦은 봄 옷, 조금 빠른 데는 내년 가을 옷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면 지금 인천의 생산이 늘어나겠죠.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인천이 빨리 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근데 내려갈 때 빨리 갔으면 올라갈 때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내년 여름에 옷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주문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안 늘어나 봤더니 서울 경기에 여름 옷 재고가 아직 많아. 이 재고가 소진된 다음에 인천에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선 총알같이 만들어 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경기가 떨어질 때는 먼저 선행해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후행하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하강기 때 선행하고 상승기 때는 후행을 하면서 불안정성과 불규칙성, 불가직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경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바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불규칙해갖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일 고통을 겪는 거는 인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원인이 하청 구조, 재고 부담,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서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그중에 운수업은 똑같은 거예요. 날라야 되는데 지금 쓸 옷을 지금 나르는 게 아니고 내년 봄에 쓸 옷을 지금 나르기 때문에 저기서 경기 하락만 예상을 해도 여기는 이미 운송 자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경기 선행성을 보이게 된다는 특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그냥 여담 삼아 얘기를 하면 요 밑에 표는 부산이에요. 까만 거가 전국이고 파란 게 부산이에요. 파란 실선이. 인천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 부산 보세요. 올라갈 때도 적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심하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겠어요? 꺼져가는. 인천은 부침이 심한 인천이지만 부산은 꺼져가는 부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산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소원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부산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거는 이제 큰 경기 줄거리는 얘기를 쭉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천이 어떻게 산업 생산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얘기인데 작년 20년 성장률은 이번 27일 날 발표가 돼요. 한 나흘 정도 있어야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2019년은 뭐 인천이 약간 성장을 했어요. 1.4%. 전국이 2.1%인데 인천이 1.4%.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산업 생산으로 보면 여기 산업 생산은 아까로 치면 산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아니고 원가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숫자인데 어쨌든 매출액이 줄어들면 부가가치도 대부분의 경우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수치예요. 2019년에 마이너스, 제조업이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팍 떨어졌던 게 3, 4분기, 4, 4분기 되면서 거의 회복을 했어요. 여기 전기 대비거든요.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제조업은, 광업 제조업은 안 줄었어요. 코로나 3차, 4차 때 21년에 들어와서 줄어든 거예요. 2, 4분기에 회복을 했지만 전체 합치면 아마 마이너스고, 4, 4분기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왔지만 지금 4, 4분기 코로나 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20년에는 선방을 했는데 21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서비스업을 보면
2019년에 서비스업은 인천이 제조업이 마이너스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여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게 60%가 훨씬 넘게 되죠. 건설업 여기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기 건설업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이게 한 70% 정도 차지하는 산업 생산 전체에서 70% 생산하는데 이게 1.2% 정도 2019년에 성장을 했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어디가? 운수창고, 운수업. 공항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예. 음식 숙박업. 여기가 그냥 이 정도 숫자 나오려면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토막 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격을 입고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10% 정도 마이너스를 보인 거예요. 2020년에 10% 정도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21년에 와갖고 3차, 4차 코로나가 있었는데 선방하고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4차, 요 4분기 때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는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마이너스는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심한 마이너스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20년 숫자 이제 며칠 있다 나오는 숫자는 인천이 굉장히 어두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아마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일일 것 같고요. 대신에 21년 앞으로 이제 내년에 가서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면 20년, 21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이 됐기 때문에 21년보다 숫자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요 숫자 갖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생산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뚝 떨어졌다가 생산 증가율이나 지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전국하고. 그런데 서비스는 전국하고 격차가 벌어진 이후로 지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다만 성장률은 어느 정도 증가율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벌어진 곳이 어디냐? 서비스업에서 보면 도소매, 운수, 숙박, 금융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한 이런 쪽. 특히 운수 창고가 3, 4분기에 이렇고 음식 숙박 이렇게 보이고, 또 교육 서비스가 학교 학원이 문을 못 여니까 이래요. 그 다음에 예술 이런데 개인 서비스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자리 분야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저 실물 생산 분야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일자리 분야를 가능한 빨리 해서 한 3, 40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 인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여기 저 일자리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뭐 다 알고 계신 분야일 수도 있어요. 고용구조, 그다음에 고용구조 중에서 실업과 일자리 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인천 고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천의 인구 구성을 보면, 인천의 인구는 유소년,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노동 통계에서는 14세 이하, 15세 미만은 통계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하를 노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쪽은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5세 이상을 생산 가능 인구로 보고, 그중에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로 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은퇴하는 인구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그 사이 인구 중에서 25세에서 49세 인구를,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좀 언짢을 수 있지만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벗어난 사람은 뭐 생산 가능 인구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인천의 인구는 요 생산 연령 인구와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서 1%는 그냥 1%가 아니에요. 꽤 의미 있는 1%예요. 그 생산 인구는 지금 한 2% 이상 높고 핵심 생산 인구가 1%, 1.5%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부양을 해야 되는 유소년이나 노년이 비중이 전국은 40%.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년이나 유소년을 40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인천은 36명, 그러니까 4명 정도를, 한 10% 정도를 덜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덜 아파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인천은 대단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면 한 20세 전후에서부터 60세까지 이때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인천이 인구가 훨씬 많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인구가 이제 인천의 인구 증가세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구 증가세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전국 인구도 줄고 있을 텐데도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이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보이는 거고요. 최근 인구 증가율 자체가 줄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 한 15,000명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씩 늘어났었는데, 그래서 인구 증가는 크게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는 나는데, 자연적 증가는 낳고 죽고, 사회적 증가는 이사 오고 이사 가고, 요 차이고요. 통계청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고위, 중위, 저위 다 인천 인구가 한 30년까지는 증가하다 줄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출산율이 생각보다 인천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 추계가 안 맞아요. 우선 자연적 증감에서 보면 인천의 출생이 이렇게 쭈르륵 줄어들고 있고 사망이 이렇게 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으면서 출생이 확 줄어드니까 결국 자연적 증가가 이렇게 줄어갔고, 지금은 작년에 350명 늘었으니까 는 것도 아니죠. 그냥 똔똔이요, 똔똔. 대신에 이사 가는 인구가 이제는 이사 오는 인구보다 이사 가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파트 많이 짓고 생산 설비 많이 늘리면서, 그러니까 앵커 시설을 유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많이 만들어내주면 그 사람이 인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늘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노력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문제는 인천에 그렇게 유휴 토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활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인구를 이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연령대별로 본 건데, 55세 미만은 이렇게, 근데 55세가 5년만 있으면 이게 60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하로는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25세에서 29세 여기만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요거는 요 세대의 자녀들의 에코 세대예요. 그거 빼고는 젊은 사람은 다 줄고 있는 거예요, 인천이. 그리고 노인네만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55세가 늘고 있지만 5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60세로 가면서 55세 이하도 다 줄어드는 그런 인구 구조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편은 군구별로 이제 그 인구 증감을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산업 생산과 인구의 그
불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군구별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빨간 거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예요. 14세, 65세. 파란색과 회색은 부양 인구예요. 중구 같은 경우는 다 늘어나고 있고 연수구 다 늘어나고 있고 요 서구는 유소년은 줄고 있지만 다 늘어나고 있어요. 남동구도 뭐 유소년 줄고 있지만 늘고 있는데 문제는 미추홀구는 부양 노인넷만 늘고 있고 생산 그다음에 앞으로 늘어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부평구 더 심해요. 생산할 인구 줄고 앞으로 커나갈 인구 주는데 노인네만 늘고 있고 계양구. 그러면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의 장래는 여기는 노인네 부양하러 거기서 살아야 되는 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연수군이 뭐 서군이 중군이 여긴 너무 자기 지역만 생각할 수 없어요. 인천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이런 결과에다가 놓고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좀 되짚어 보는 숫자가 요건데 요거는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 하는 거예요. 빨간 거는 인천 밖하고 그러니까 인천하고 뭐 서울이나 경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 위로 간 거는 밖에서 온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파란 거는 밖으로 간 인구가 파란 거는 군 구간이에요. 그래서 줄었는데 여기는 시 밖으로 나간 거고 여기는 인천 안에서 다른 구로 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중구, 연수구, 서구는 인천 안에서 이사 온 사람도 늘었고 인천 밖에서 이사 온 사람도 늘었어요. 중구는 인천 밖에서 이사 온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종. 여기 공항 근무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사 들어와 갖고 밖에서 이사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MRO 뭐 이런 거를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하면 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영정 일동이 엄청 늘어나요. 1년에 보통 10,000명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비해서 연수구는 인천 안에서 이렇게 늘어나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인천 연수구는 이거는 뭐 송도 신도시 위주겠죠, 그죠? 여기는 서구는 청라. 청라는 인천 안에서 이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요 청라나 연수나 이쪽에 인천 안에서 이사 온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계양구, 부평구. 이 사람들이 연수구로 가고 송도로 가고 청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미추홀구도 마찬가지죠.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신도시로 이사 가려면 잘 살아야 이사 갈 거 아니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빠지고 못 사는 사람들만 남아서 노인네를 부양을 하려면 군구 간 격차가 더더욱 심해져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면 이 3개구는 공동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군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시에서도 이걸 신경을 쓰겠지만 시는 전체적인 시 전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군구별로 신경을 쓰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구에 계시는 분들이 소위 인구 대책팀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할 때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인구 구조를 끝내고 이제 고용 구조로 가는데, 그러니까 고용이니까 15세 이상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비경제활동 임금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할 의사가 있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고 아예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래요. 그냥 뭐 아픈 사람 포함해서 쉬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일할 의사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 군에 가 있거나 뭐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아예 치지를 않아요. 고용인구 계산할 때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 경제활동 인구인데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 인구의 모습을 그릴 때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을 해요. 고용률과 실업률 계산하는데 그냥 얼뜻 생각하면 고용률에다가 실업률도 하면 1 나와야죠. 그런데 고용률의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15세 이상 인구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고용률에다가 실업률 더하면 전국은 64%, 인천은 한 66%, 7% 그쯤 돼요. 그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업률은 일자리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요즘에 실업률 얼마예요? 11월달 1.8% 나왔어요. 인천에. 인천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일할 생각 자체를 안 해. 실업자들이. 아니 코로나 이 와중에 어디 가서 뭐 직장 구하는데 돌아다니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구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직 활동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쉼이에요. 쉼. 집에서 쉬고 있음. 그다음에 일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 일할 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구직 활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 노동 통계 낼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시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실업률은 그 당시의 경기를 반영을 해요. 그런데 비해서 고용률은 응당 밥벌이를 해야 될 사람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 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고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비율이죠. 자, 인천이 항상 전국보다 고용률이 높아요. 왜? 고용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천이. 그러니까 좋게 봐서 고용률은 인천의 고용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없으면 죽는데 지금 내가 뭐 구해지기 기다렸다가 내가 뭐 구해줘서 일자리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용률이 인천은 늘 1등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인천이 늘 1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일자리를 정말 잘 구해줘서 고용률이 높으냐?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일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늘 1등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거죠. 물론 근래에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진짜일까요?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뭐냐면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었는데 집에서 잘 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겠다고 손을 들면 100명 중에 2사람이 손을 들면 분모는 102가 되는데 분자는 실업자가 되니까 일할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6이 돼요. 그러니까 4%였던 게 바로 5.9%, 6%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다 소리만 안 하면 인천의 실업률은 안 올라가요. 일한다고 했다가 그냥 다 집에 가버리면 인천의 실업률은 뚝 떨어져요. 이런 게 이제 그 실업률의 특징이다라는 건데, 뭐 대강 이제 인천이 실업률이 또 이제 고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보면 인천은 고용률 임금 근로자 비율이 다른 데보다 한 5%가 높고요. 비상용직이 또 한 5% 정도 높고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한 2%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인천 인구 중에 구직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인천은 3D 업종이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3D 업종의 특징은
이직률이 높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직률이 높으면 이직률이 높은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엔간해 갖고는 취업하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랄지 외국인 근로자랄지 그다음에 조금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이직률이 높은 곳에 가야 그나마 취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천에 그런 사람들 비율이 높아요. 외국인 비율 높고 탈북자 비율 높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는 이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천의 도로망이 가로 세로로 막 쪼개놨어요. 그래서 가령 강화에 있는 사람이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이 남동공단에는 구직이 아니니까 당연히 취직이 되지요. 근데 한 2, 3일 오고 안 와. 도로 실업자가 돼. 왜?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3시간. 이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걸 도시 혼잡률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혼잡함에 따라서 실제로 발생이 되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도시 혼잡률이라는데 도시 혼잡률이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돼요. 또 하나는 서울, 경기에서 실업이 되면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서울, 경기의 실업인데 이 사람들이 부득부득 인천을 찾아와요. 우선 교통이 편하고 집값이 집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그쪽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쪽으로 와서 구직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저쪽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일로 와갖고 인천 실업률이 저절로 높아져요. 그래서 인천에서 뭐 열심히 했든지 본인이 열심히 했든지 해갖고 취직이 되면 또 도로 가네. 가만히 있으면 여기 고용률, 취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 낮아질 텐데 취업이 되면 또 가버리니까 여기 실업자만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의 실업률이 늘 높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천의 실업 대책은 인천만의 대책이 아니고 수도권 대책.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수도권 일자리위원회가 생겨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뭐 보시듯이 고용률, 추세적으로 보면 인천의 고용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 높아요. 이렇게 전국보다 높으면서 늘 같이 가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누가 정하느냐? 이건 정책당국에서 참 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로자들이 일할 의사를 갖는 건 근로자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당국이 많은 환경을 조정을 통해서 일할 의지를 갖게끔 뭐 할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간다라는 정도.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듯이 이거는 연간 평균을 한 겁니다. 시도별로 이렇게 쭉 놓고 연간 평균으로 해서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보면 고용률 거의 인천이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1등, 2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1등, 2등 그리고 실업률도 거의 뭐 1등, 1등인데 2018년에는 인천이 4등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인천의 실업률이 많이 내려가 있을 텐데 이런 이유는 인천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다른 데가 올라가서 그래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2018년이 뭐냐면 사드 사태가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중국 관광객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과 조선공업이 타격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대구, 울산, 부산, 그다음에 서울 이쪽에 실업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 서울이 갑자기 1등이 됐고 대구 3등, 부산도 뭐 6등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울산이 2등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는 바람에 인천은 가만히 있는데 실업률이 뚜두둑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의 실업률이 늘 높아서 대책을 세우면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할 때 보통 보면
전체 실업률이 인천이 이렇게 높은데 여자로 보면 전체 실업률 차이하고 남자하고 여자 남자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 실업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여자 남자 차이가 없어요.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은 오히려 인천이 전국보다 낮고요. 장년층, 중장년층도 전국하고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실업률이 60세 이상이에요. 인천의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인천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년층이에요. 60년 이상. 그러니까 인천에서 실업대책 세운다. 우리는 늘 청년 실업대책, 여성 실업대책 얘기를 하지만 실제 원인은 노년층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층의 실업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노년층 실업하면 보통 임시대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노인네는 임시로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구직 의사를 안 접어요. 그러니까 일할 의사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일자리를 줘갖고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별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의 실업대책은 노인네들한테 그럴듯한, 그러니까 월급도 어느 정도 디센트 잡을, 장기의 잡을 줘야 이 실업률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인천의 노인 근로자들이 욕심이 좀 적어요. 급여에 대한 욕심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좀 세우기가 조금 용이할 수 있는 면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지를 통해서 인천 일자리의 특징을 보면 인천에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쳐서 광의의 자영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통 얘기할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비임금 근로자가 2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자영업자가 인천이 전국보다 5%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국이 지금 2020년 평균으로 치면 24.4%, 조금 내려갔어요. 24.4%인데 인천은 18.8%예요. 보통 인천이 17%에서 18%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인천은 이제 자영업자 비율은요. 어떤 시도가 고도화될수록 낮아지고 경제 규모가 고도화될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면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어서 자영업 비율이 낮으냐?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그래요. 왜 그러냐? 인천은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가 들어서요. 다른 데는 동네와 가게가 동시에 들어서요. 그런데 인천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에 이 자영업자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로 볼 때는 그 자영업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셀프 인플로이드라는 게 이유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인플로이를 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5% 정도 이렇게 낮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진로 볼 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더 팍팍하고 한계적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임시 근로자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1년 이내에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자, 그러니까 그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가 5% 이상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천이 비교적 근로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영업자 비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낮으면 실업자 비율이 높아져요.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자영업자 숫자와 실업자 숫자를 그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높으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자기가 자기를 뽑기라도 하거든. 그래야 실업률이 낮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참고가 될 만한 표라는 얘기고요. 노동의 질을 그다음에 그 취업자의 취업 구조로서 보면 우선 산업 구조로 보면 제조업이 4.5%가 높고 운수업이 2.1%가 높아요. 제조업이 이렇게 높은데 인천에 뭐가 높다고 그랬어요? 자영업자가 제조업으로 들어갈 리는 없고 그럼 임시 근로자가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임시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인천의 제조업의 산업 비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20%? 22% 그런데 근로자 비율이 20%예요. 전국은 지금 27% 이렇게 되는데 제조업 비율이 근로자 비율이 16%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제조업이 얼마나 노동 집약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얼마나 임시 근로자랄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냐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근로시간 중에 36시간에서 44시간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좀 요 중간 수준에서 좀 짧은 수준의 근로자 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주당 평균 시간이 다른 데 비해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작은데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근로시간이 인천이 많아요. 근데 0.4시간 많은데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52시간 근로제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줄었는데도 지금 인천이 이렇게 근로시간이 많고 그러면서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인천이 300만 원, 310만 원, 320만 원 수준에서 27만 원이 적어요. 굉장히 큰 거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적으니까. 그래서 인천이 일 더 많이 하고 불리한 지위에서 훨씬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코로나 이후만 쭉 보면 그래서 비교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 4분기를 이제 비교 시점으로 하고 증감을 2020년 증감, 21년 증감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우선 15세 이상 인구가 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2만 4천 명이 줄어들고 인구 늘어난 거와 합쳐서 3만 5천 명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자가 줄었어요. 이 줄어든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취업자 줄어든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로 갔다는 얘기죠. 취업자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또 눈속임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취업자 중에 일시 휴직자가 있어요. 휴직자인데 이건 취업자로 봐요. 왜?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하지 않고 있는 취업자, 이게 실업자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업자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취업자가 줄어드는데 실업자도 같이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줄어들고 36시간 이상자는 확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근로자들의 단시간 근로자화가 진행이 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늘어났는데 뭘로 늘어났느냐? 애기 보겠다고 도로 들어가고 집 일하겠다고 들어가고 그냥 쉬겠다고 들어가고, 공부하겠다고 줄어든 사람은 오히려 줄었어요.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해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인천의 취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취업자가 13,000명 줄었는데 여자가 줄었어요. 중간에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자가 줄었고, 청장년층이 그러니까
청년층하고 중년층이 줄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안 줄었어요. 노인네 60세 이상 5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타격을 받은 게 고학력자가 타격을 받았어요. 고졸 이하 고졸은 늘었어요. 거기다가 자영업자 중에서 보면 고용을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혼자 솔로 자영업자는 늘었어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 두고 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어갖고 일부는 일로 갔겠죠. 사람들 내보냈으니까. 내보내고 가족 종사자, 장사한다는데 뭐 식구까지 들여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그 임시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환경이 변화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상용 근로자화된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늘고,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줄어든 거예요. 제조업 조금만 줄고 안 줄었어요. 그렇게. 건설은 늘었고요. 배달 더 늘었어요. 기타 서비스, 대면 서비스 다 늘었어요. 줄어든 건 음식 숙박업이에요. 사무직에서 보면 사무직에서 관리직은 안 줄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사무종사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비스 판매 이쪽에서 줄어들었고요. 단순 노무자 안 줄었어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크게 늘었어요.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거는 고학력자가 일자리 고르는 사람이 취업 의사를 포기하고 취업에서 빠졌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졌거나 이게 대다수라는 얘기죠. 노령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단순 종사자 쪽을 찾아가서라도 일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또 일자리를 그런 쪽도 마련해 주는 것도 이유가 크지만 그런 쪽으로 주로 찾아갔다는 거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의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가 보통 2만 명 정도예요. 그 다음에 중년 실업자가 한 4만 명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7만 명 정도 실업자가 보통 있는데, 인천 인구가, 요거는 통계청 인구 추계에서 연령대별 추계를 20년 대비 인구가 각 연도에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를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청년이 실업자가 2만 명인데 청년 인구가 올해 내년 합쳐갖고 2만 8천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보다 청년 인구가 더 많이 줄어요. 그러면 청년 실업률이 뭐 그렇다고 제로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서 청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중년도 2026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요 중장년 합친 거, 요 추계를 보면 여기 합친 게 한 6만 명 뭐 이렇게 모자라잖아요. 합치면 내년이면 모자라는 거예요. 청년 중년을 합쳐서. 저희 추계를 보더라도 24년이면 인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천만 이러냐? 서울, 경기 마찬가지면 인천 청년들 중년 이 사람들의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장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인천이 키운 청년, 중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고용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그 인구 구조상의 그 변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다 마쳤고요. 지금까지 한 걸 갖고 대책을 어떻게 뭘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까는 그냥 얼개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그 일거리를 지금 뭐 당장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본데 생산, 분배, 지출, 고용, 투자 이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이 문제는 개인 소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게 한 가지로 한 문제잖아요. 이걸 하려면 우선 생산 면에서 부가가치율이 높아져야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요. 노동 면에서 노동 생산성이 커지고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자본 생산성이 커져야 이쪽 소득 증가가 되면서 개인 소득이 확충이 될 텐데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확대가 되고 소비가 확대가 돼야 다시 생산이 늘어나면서 순환이 될 텐데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 생산성을 높이고 국산화율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자면 원자재 역내 조달, 소재 부품 국산화, 발주를 역내에서 발주하는 게 이게 건설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조업도 원자재를 인천에서 사야 그 원자재 만들라고 들어간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인천 밖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됐든 모든 업종에서 발주를 인천에다가 하는 게 서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인천에서 생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투자하는 사람, 인천에서 지출하고 소득 얻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내 발주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같은 물건을 만들다 말고 중간재로 납품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최종재로 만들어야 전체 부가가치를 인천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청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완제품을 가깝게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하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같은 산업인데 고부가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개선을 해야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고 소득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나가서 벌어오는 사람 많이 벌어올 수 있게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벌어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가 없이 벌어오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벌어오는 거, 이전 뭐 받는 거 이런 거를 다 그 인천의 어떤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이런 걸 높이고 여외 소득 밖에 가서 벌어오는 것도 높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가서 벌어오는 게 인천 사람이 벌어오는 거잖아요. 인천 사람이 벌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벌어가는 거를 못 벌어가는 게 하는 거를 벌어가는 걸 뺏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여기에 앉아서 벌게 하면 그게 우리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살면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천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쓰는 거를 계속 줄일 수 있도록 인천에서 소비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의 정주성, 인천에 살 수 있는 유인을 제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진짜로 인천으로 서울 사람들이 25%밖에는 안 쓰는데 우리 나가서 쓰는 걸 줄이고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케팅을 좀 도시 마케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부 소비를 적어도 10%는 높여야 전국 평균이다. 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우리 장래도 문제지만 당장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R&D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결국은 이거를 활용한 노동 생산성이 증대가 돼서 소득 증가로 이어질 거고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가 노동의 이중 구조인데 노동의 이중 구조를 갖다가 자꾸 뭐 고임금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 인천이 아니고 서울 경기라면
이게 이중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임금을 원하는데 여기는 저임금을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첨단 서비스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는 자리는 굴뚝산업에 전통산업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주어진 자리는 뭐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거를 원하는 거와, 그러니까 원하는 일자리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격차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이 노력하고 우리 고용노동 뭐 이쪽 이 고용 관계자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냐? 일자리 제공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산업에서 되는데, 산업에는 수요가 따라가 줘야 산업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스펙을 맞는 자리를 주니까, 결국은 일자리는 결과로서 생기는 거고, 우리 실물 경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이게 고용노동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결국 개인 소득 확충을 또 소득 증가를 통해서 부가가치 재고를 이런 실물 경제 활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서 하는 근저를 이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정책 면에서의 얼개를 우리 향후 과제로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받고, 또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났고요. 강의가 워낙 잘 돼서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